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은 덜 무거워졌던 시기가요.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라디오를 틀고 진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얇게 흩어지고 있었고 작은 거실 안엔 커피향과 비소리 그리고 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서희 씨, 제게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여인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죠. 서희 씨와 함께하는 날이면 저는 이상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 덮을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바지 주름을 다리미로 다시 한번 곧게 펴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설레었죠. 그날은 그녀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실내악 연주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우산을 들고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그녀는 회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왔고 평소보다 머리를 곱게 말아내렸더군요. 상우 씨,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저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오늘은요, 제게 큰 날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어요. 연주가 시작되기 전 객석에 앉은 우리는 조용히 프로그램을 넘기며 기다렸습니다. 공연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로 시작했죠. 그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저는 슬그머니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고왔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한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 곁에서 단순히 음악을 듣는 일이 제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빗소리를 배경 삼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요. 남편과도 이런 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일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늘 집에서 TV만 봤죠.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희 씨에게도 그리움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은 결혼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고 따뜻했지만 지금처럼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보며 감정을 나눈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요, 참 좋네요. 음악도 좋고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속도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하고 근처 산책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손수 만든 연잎밥 도시락을 싸와서 순천만 갈대밭 그늘 아래에서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치 예전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제가 그녀에게 빠르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그녀가 잠깐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상우 씨, 오늘은 저 못 나가요. 조금 기운이 없어요.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날 저는 시장에 들러 콩나물과 두부를 사고 집에서 정성껏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조심스레 벨을 눌렀고 그녀는 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누군가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끓여주고 좋은 노래를 함께 들으며 눈을 마주쳐주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이 시기의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은 모두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순천만 벚꽃길이 활짝 피었던 4월 초, 그녀와 벤치에 앉아
나란히 봄바람을 맞고 있을 때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놓지 않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요. 같은 외로움을 품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조용히 클래식 음반을 꺼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그 음악이 흘러나오던 중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 내가 지켜줄 누군가가 생겼다. 그 마음이 제 노년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희 씨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처음으로 기다려졌습니다. 다음은 사장, 벽 너머의 가족으로 이어집니다. 원하시면 바로 집필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리빌드 챕터 4번, 벽 너머의 가족에 해당하는 감성 황혼 로맨스 회고록입니다. 앞선 3장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1인칭 감성 다큐 스타일로 600단어 이상 구성했습니다. 사장벽 너머의 가족,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족에게 소개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무거워지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정서희 씨와 가까워지고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이에 다음 걸음이 필요하겠다고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가 내 삶에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레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 혼자 살던 집안에 2개의 커피잔이 놓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딸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번 주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왜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아빠한테 중요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지연이의 목소리는 잠시 정적에 멈췄습니다. 아마도 예감했겠지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딸아이와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지연이는 누구보다 제 옆을 지키려 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며 바쁜 삶을 사는 와중에도 종종 김치며 반찬을 싸와 주었고 저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도 일일이 설명해주며 시간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날 지연이의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급하게 결정하신 건 아니고요. 급한 건 아니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셨고 나도 그 사람이 좋다. 그 말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혹시 상처받진 않을까? 혹은 나를 잃는 기분이 들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 가장 컸죠. 그 주말 정서희 씨를 딸과 손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고 서희 씨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상우 씨, 괜찮을까요? 괜히 제가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건 아닌지 그녀의 걱정이 무척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처음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표정엔 경계심이 분명 묻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낯선 어른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서희 씨는 특유의 밝은 미소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썼습니다. 어머, 두 아이가 정말 귀엽네요. 서로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자꾸 겉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연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경 이모, 아니, 그분, 착한 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아빠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받지 못한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내 인생의 선택을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반면 서희 씨의 아들인 민석 씨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좋다면 괜찮아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며 서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표현은 없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그때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 우리 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녀처럼 간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 감정이 저를 며칠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한다는 건 그녀에겐 과거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어느 날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갑작스러웠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근데 아빠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졌단다. 그 말에 지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분 괜찮은 분 같아요. 다만 아빠가 또 외로워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날 이후로 딸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손주들도 더 이상 서희 씨 앞에서 낯을 가리지 않았고 우리는 명절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어딘가 어색해 같은 공간 안에서도 조금씩 서로의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걸요. 저에게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품는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온 경계와 안식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가족을 무리하게 합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울타리를 인정해 주자고 가끔 함께하고 가끔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노년의 사랑이 지켜야 할 가장 조심스러운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및 알림 부탁드려요. 다음 화는 댓글 확인해 주세요.